평일도 인생이니까. 김신지 에세이 RHK. 그놈의 빅픽처, 나란 놈은 스몰 픽처. 여러분은 5년 뒤, 10년 뒤를 그려본 적 있습니까? 20살 무렵 수업 중에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 봄볕에 맥없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우리가 한심했는지 안경 너머로 강의실을 굽어보는 교수님 눈빛에 한숨이 실려 있었다. 교수님의 말은 이랬다. 흔히 사람들은 근시안적으로 다음 주 계획, 다음 달 계획, 내년 계획 정도나 열심히 세우지만 사실 성공하려면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며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먼 미래를 그려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0년 뒤에 정말 크게 벌어진다고. 그땐 무슨 말에든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자 왠지 모를 초조함이 밀려왔다. 하여 근시안적으로 남은 수업을 듣는 대신 당장 노트에 미래 계획을 써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10년 뒤라. 10년 뒤. 아니, 일단 5년부터 시작하자. 5년 뒤에 나는 노트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애꿎은 동그라미만 그릴 뿐 도무지 무엇을 계획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5년 뒤를 짐작해 본다는 게 가능한 건가? 계획하면 또 계획한 대로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나이 덧셈이 전부였다. 5년 뒤엔 25, 10년 뒤엔 30이 되어 있겠지. 그런 식으로. 그 외에 내가 무엇을 더 그려볼 수 있었을까? 그 후로도 삶은 이어졌고 1살, 2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책에 목차 같은 말들이 나타났다.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라.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꾸어라. 부단한 자기 개발을 통해 성장해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라. 세상이 통째로 자기 개발서가 된 것 같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쩐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듣기 전까지는 멀쩡했었는데 멀쩡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면 저런 말들이야말로 어딘가 이상한 게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다. 성장판 닫힌 지도 오랜데 언제까지 성장하라는 건지 모르겠고 그런 식이라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다 최고의 자신으로 죽겠네. 그거 참 근사하네. 꼬인 채로 좀 생각해보자니 사람들이 실은 세상에 없는 것을 자꾸 있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졌다. 말이야 멋지고 거창하지만 인생을 걸고 완성할 큰 그림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 물론 빅픽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에 나는 너무 야망이 없는 인간이다. 야망이라는 말만 들어도 피곤해진다. 삶을 전략적으로 보고 원대한 목표와 체계적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보면 와, 대단하다. 여기면서 돗자리에 눕고 싶어지는 게 나다. 경쟁은 질색이라 술자리 게임이나 내기도 싫어한다. 이기려고 눈치 보고 졌다고 아까워하기보다 그냥 별것 아닌 얘기나 나누고 싶다. 바쁜 것도 별로다. 앉아서 일하는데도 마음이 전력 질주한 것처럼 숨찬 기분이 드는 게 싫다. 도전도 안 한다. 자기 한계 극복이란 말은 더더욱 태어나 사는 것도 고단한데 뭘 또 그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런데 빅픽처라니. 그런 걸 아무리 그린다 한들 삶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 줄 리 없다.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 대신 자기가 세운 목표가 삶을 살아가도록 두는 사람들을 나는 더 많이 보았다. 무엇보다 빅픽처 이론이 생선 가시처럼 목에 걸리는 지점은 인생의 완성을 가정한다는 데 있다. 현재를 완성된 삶을 위한 어떤 단계로 보는 한 우리는 영영 미완성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똑같은 자기 개발서를 읽고 똑같은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똑같은 메인 뉴스를 보고 똑같은 성공병을 앓는 동안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다. 인생은 발전돼야 하는 것이고 자기는 개발돼야 하는 거라고. 그런 세계에서 오늘의 나는 늘 좀 더 노력해야 하는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지금의 삶은 아직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미진한 단계일 수밖에 없었다. 빅픽처는 인생에 큰 기대를 걸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주 실망하고 만다. 그럼 작은 기대를 걸고 자주 행복해지면 안 되는 걸까? 내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이다. 목표가 없는 삶은 게으른 삶인가? 꿈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걸까? 인생에서 꼭 대단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야만 할까? 애초에 물을 썰려고 칼을 뽑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왜 자꾸 무라도 썰라고 하는 건지. 야망이라곤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나는 끊임없이 더 나은 무언가를 찾아 노력하고 싶지 않다.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느라 현재를 희생하고 싶지도 않다. 삶의 거창한 목표 같은 걸 세워버리면 목표는 과대평가하고 매일의 일상은 과소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생에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지금 내 삶이 미진한 거라고 여기고 싶지 않다.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그게 진정한 나라고 여기고 싶지도 않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의 빅픽처보다 매일 눈앞에 보이는 스몰 픽처를 100개, 1000개 그리며 살고 싶다. 오늘은 큰 그림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오늘이니까. 이 와중에 야망의 시대를 무사히 건너기 위한 아주 단순한 방법을 발견했는데 바로 지금을 호시절이라 여기는 것이다. 호시절이란 무엇인가? 삶에 낙이 있는 게 호시절이다. 야망 없는 이들이 그럭저럭 살아가기 위해선 가끔 삶의 의욕이 샘솟는 순간이 필요하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날씨 좋은 어느 날 노천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삶에 대한 의지가 불끈 솟고난다. 딱 그런 정도다. 이렇게 맛있는 맥주를 마시려면 역시 열심히 일해야겠어. 그 정도의 열심히가 좋다. 그 정도의 열심히는 실천도 할 수 있고 기분도 좋으니까. 이 맛에 산다 하는 순간이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각자의 스몰 픽처.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은 대체로 야망가였다. 자, 그럼 각자의 길을 갑시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숙취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자주 반복하는 다짐이 있다면 그건 아마 어학 공부도 운동도 일기쓰기도 아닌 적당히 마시기일 것이다. 어버이는 내게 술 받는 간은 주셨지만 숙취를 느끼지 않는 무새 같은 몸은 주시지 못했다. 그래서 늘 신나게 술을 마신 뒤 지독한 숙취에 시달린다. 대체 적당히 마시기란 무엇이기에 이렇게 평생을 못 해내는 걸까? 술이 술을 마시는 시점에 도달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나란 놈. 오은영 선생님에게 팔다리를 붙잡혀 뉘우침에 눈물을 흘려봐야 이 버릇을 고치지. 그전엔 어림도 없다. 언젠가 제주에 사는 친구 B의 집에 보름 넘게 얹혀 살다 온 적이 있다. 인생 첫 번째 퇴사를 한 후였다. 출근도 없고 마감도 없고 근심도 없는 홀가분한 백수의 몸으로 제주행 비행기에 오를 때 나는 얼마나 설렜었나. 가장 신나는 여행을 하려면 사람은 퇴사란 걸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때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므로 매일 밤 술을 참 열심히도 마셔댔다. 술 마시고 할 얘기란 시덥잖은 것밖에 없었으므로 하루는 과연 우리 둘 중 누가 술꾼으로서 더 나은가로 이야기가 뻗어간 적도 있다. B와 나는 주량이 비슷했다. B는 과음을 하면 필름이 자주 끊기는 편인데 대신 숙취가 전혀 없었다.
숙취란 게 무엇인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다는 그녀의 맑은 얼굴을 보며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맙소사, 그런 인생이 있다니. 나는 몇 번이고 되물었다. 진짜 숙취를 모르냐고. 다음날 속이 막 울렁거리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근육이 다 녹은 듯하고 만사가 귀찮은 와중에도 어제 내가 왜 그랬지? 미쳤지 미쳤어 하며 하루 전의 나를 맹렬히 비난하는 그 마음을 정녕 모르냐고. B는 정말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에게 술은 그냥 마시면 맛있고 즐거워지는 음료라는 것이다.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숙취가 없다면 술이 나쁠 게 무언가. 고전적인 조건반사 이론에 따르자면 그녀에게 술은 부정적 신호로 저장될 게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물론 필름 끊긴 상태에서 흑역사를 생산한다면 다른 문제지만 B의 흑역사라고 해봤자 용눈이 오름에서 술에 취한 채로 굴러내려온 전적이 있다는 게 전부였다. 그 정도야 뭐 애교로 봐줄 만한 주사였다. 반면 나는 과음을 해도 필름이 잘 끊기지 않는다. 그 때문에 내가 멀쩡한 줄 알고 계속 마신다는 게 함정이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속이는 셈이다. 아니야, 너 괜찮아. 더 마셔. 어허, 어딜 집에 가? 이렇게 재밌는데. 마셔. 오늘만 산다. 짠, 언제쯤 멈춰야 하는지 브레이크가 없는 술꾼인 셈이다. 그리고 이튿날 어김없이 지독한 숙취에 시달린다. 하루 동안 누구보다 심각한 참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다. 어제 왜 그랬을까? N번째 잔에서 그만 마셨어야 했는데 기분 좋게 마시고 기분 좋게 집에 와서 기분 좋게 출근하기로 해놓고선 앞에 2개는 됐는데 마지막이 왜 안 된 걸까?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술의 신이 나타나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필름이 끊겨서 어젯밤 일이 기억나지 않지만 다음날 숙취가 전혀 없는 삶. BS 필름이 안 끊겨 끝까지 즐겁게 마시지만 다음날 숙취가 죽도록 심한 삶. 선택이 가능하다면 이것이야말로 일생일대의 고민이 아닌가. 우리는 둘 중 뭐가 더 나은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얘기했다. 서로 가지지 못한 것을 보아서인지 내심 상대방의 옵션이 탐나긴 했다. 아니, 숙취를 왜 안 느껴? 아니, 필름이 왜 안 끊겨? 약간의 존경과 질투를 담아 서로를 바라보며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다. 친구 몇몇에게 메시지를 보내 투표에 붙여보기로 했다. 숙취를 겪어본 적이 있는 이들은 대부분 망설임 없이 첫 번째를 골랐다. 아무렴 숙취를 모르는 삶이라니. 다음에 뭐로 태어나고 싶냐 물으면 숙취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생일 선물로 뭐가 갖고 싶냐고 물으면 튼튼한 간이라고 대답하고 싶었던 시절도 있었다. 이토록 괴로운 숙취를 겪고서도 인간은 왜 또 술을 마시는가? 그것은 내 인생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다. 다음날 고생할 걸 뻔히 알면서 왜 적당히를 넘어서는가? 나는 붕어인가? 숙취에 시달릴 때 후회를 거듭하며 이제 다신 술 못 먹겠다 싶다가도 그날 저녁이 되면 왜 또다시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인가? 몹쓸 마셔러블 상태. 나는 왜 나를 이렇게 쉽게 용서하는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주당 김훈비 작가가 쓴 책 아무튼 술에는 숙취와 관련해 이런 문장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사라진 하루들 때문에 T를 만난 이후 나의 1년은 언제나 355일쯤이다. 나의 1년도 셈해보면 대략 그럴 것 같다. 그 선택은 당장 눈앞의 즐거운 저녁을 위해 기꺼이 내일의 숙취를 선택하는 것과도 닮았다. 이 생각회로 역시 술을 대할 때 나의 자세와 비슷해 내적 하이파이브를 불러일으킨다. 그런 식으로 늘 술이 들어가니 일단 너무 즐거움,
과음, 숙취, 까먹고 다시 마심, 술이 들어가니 일단 너무 즐거움, 과음, 숙취의 무한 루프를 돌면서 자신을 탓하기 바쁜 세월을 살아오던 어느 날 강의 한마디가 내 죄를 사해 주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던 중 이름도 공원 속의 주점 줄여서 공주라 부르는 술집 앞을 지날 때였다. 노천 테이블에 앉아 맥주잔을 거하게 부딪히는 마음 많은 쾌남이 되어 있는 아저씨들을 보다 강이 문득 말했다. 술 마실 땐 왜 저렇게 즐겁나 몰라. 다음날 즐거움까지 미리 당겼어서인가? 그래서였구나. 즐거움을 가불해서였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숙취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다음날 느낄 것까지 미리 당겼으니 오늘이 안 즐거울 수 없고 다음날이 되면 이미 하루치 즐거움을 써버렸으니 즐겁지 않은 게 당연한 거였다. 숙취를 나무랄 게 아니었다. 나는 순리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하루치로 할당된 즐거움을 당겨 썼으면서 다음 날도 즐거우려 하면 그게 도둑놈 심보지. 강은 전혀 그런 뜻으로 한 소리가 아니었을 텐데 나는 이미 혼자 신이 나서 머릿속이 바빠졌다. 옆에서 들뜬 기운이 압력밥솥처럼 칙칙폭폭거리자 눈치 빠른 강은 이 주정뱅이가 또 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랑곳 않고 마땅히 해야 할 대사를 내뱉었다. 좋아. 그럼 내일치 즐거움을 당겨 쓰러 가볼까? 뭘 또 잘하려고 해. 그냥 해도 돼. 2019년 올해의 다짐 중 하나는 여태 안 해본 일을 할 기회가 생기면 일단은 해보자였다. 그동안 처음 하는 일 앞에서 뒷걸음질 친 이유는 다양했다. 어차피 못할 것 같아서. 나는 그런 걸 원래 못하니까. 잘 해낼 자신이 없어서.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주지 않은 기회들이 등 뒤에 무수했다. 그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먹은 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취미를 낸 후 생애 첫 북토크를 준비하면서였다. 편집자로부터 처음 북토크 제안을 들었을 때는 예의 그래왔던 것처럼 반사적으로 거절하고 있었다. 저 그런 거 못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뒷걸음질 칠 준비를 하며 한 발 뒤로 빼려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 뒤로 물러날 수만은 없다고. 원래 못하는 나의 뒤에 계속 숨을 수는 없는 거라고. 함께 책을 만든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하고 손을 떼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다. 자신은 없지만 일단은 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래, 이건 올해의 다짐이니까 1월부터 안 지킬 수는 없다. 물론 답해놓고 5분 뒤부터 후회했던 것 같다. 이 책은 그냥 일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순간을 담은 책일 뿐인데 이런 걸로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지? 소재 고갈. 책을 괜히 냈나? 근본적인 후회. 강연 같은 걸 할 수 있는 내용의 책이 전혀 아닌데 출판사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편집자 원망. 불어 시간 내어온 사람들이 괜히 왔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 걱정하기. 등등. 회사 워크숍에서 발표를 했을 때처럼 분명 첫 마디부터 염소 소리를 내다가 내 목에서 염소 소리가 난다는데 스스로 당황해 더 염소 목소리를 내고 말 거다. 그러고 나면 염소 대환장 파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보통 그러니 뭔가 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나는 그냥 그런 세계를 바랐던 거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세계. 그럴 거면 책은 왜 냈나 모르겠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인간이다. 멍석은 자기가 깔아놓고 그 멍석에 못 눕겠다고 버둥대는. 이럴 땐 평소엔 대체로 엉터리지만 위기 상황에선 나의 구루가 되는 강에게 하소연을 해야 했다.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어디 가까운 데라도 가버려야겠어. 태국이라거나. 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낯도 가리고 내성적인 편인데 이상하게 멍석만 깔아주면 무대 체질로 바뀌는 타입이다. 과연 그런 상반된 성격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는 건지 늘 의문이지만 학교 다닐 때도 노래자랑 같은 게 열리면 곧잘 나가고 회사에서 송년회 사회 같은 것을 시키면 곧잘 하는 타입. 나와는 근본부터 다르다. 한 번은 회사에서 준비한 복면 가왕 무대에 출연 제의를 받는 바람에 어떤 가면을 만들지 함께 고민한 적도 있다. 결전의 날. 강의 쓰고 나간 가면은 노란 뚜껑과 초록색 몸통으로 된 딱풀. 출연명은 발라드로 발라버려였다. 그걸 쓰고 수많은 회사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다니 나로서는 다음 생 정도나 가능할 일이다. 우리 집에서 제일 외향적인 애한테 우리 집에서 제일 내향적인 내가 물었다. 너는 어떻게 그런 걸 해? 안 떨려? 아무렇지도 않아? 강은 구루답게 딱 한마디 했다. 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 북토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순전히 그 말 한마디 덕분이었다. 여태 나는 그래왔다.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해도 되는데, 잘하려고 하니까 문제였던 거다. 잘 못할 것 같으니 아예 안 해버리는 선택을 하면서. 이대로라면 나는 영원히 하지도 잘하지도 못한 채 그냥 안 한 사람이 되어 생을 마감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한평생 살고 눈 감을 때 어쩐지 살다만 것처럼 찝찝할 것 같았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가 그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잘하고 싶어서였다. 잘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모든 상황이 끔찍하게 여겨졌다. 거기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나를 한심해야 할 것 같은 마음, 쓸모도 없는 말을 늘어놓는 나를 보며 저런 게 작가라니 실망할 것 같은 마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선 나를 어떤 식으로든 평가할 거란 두려움이 있었다. 동시에 그런 나를 가장 혹독하게 평가하는 건 나 자신이었다. 내성적인 게 아니라 그건 어쩌면 대단한 자의식인지도 몰랐다. 스스로에게 되뇌어줬다. 사람들은 너한테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 웬 김칫국? 사람들이 실망 좀 하면 어때? 그런다고 너가 뭔가가 바뀌는 게 아니야. 심리학 스타일 셀프 응원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도움이 되었다. 마음을 고쳐먹은 이후엔 최선을 다해 다가올 북토크를 안 망칠 수 있는 방법만 고민했다. 이 책에 관심이 있어 불어 시간을 내어 와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은지, 책을 읽고 북토크에 온 분들이 무엇을 궁금해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것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다음 대본처럼 답을 숙지했고 책에 나온 사진 속 장소들을 PPT로 정리해서 담았다. 목표는 이것을 잘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 전달하는 것. 떨더라도 끝까지 말하자. 긴장해서 내용을 훅훅 건너뛰지 말고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앞자리 사람하고 눈 마주쳐서 동공 지진이 나더라도 부디 준비한 말을 천천히 다 하자. 그래서 실제로 북토크 날 어땠냐면 떨렸다. 엄청 떨렸다. 아늑한 서점 안쪽에 펼쳐진 프로젝터에 내 사진과 일상에서 행복의 히읗을 줍는 기술이라는 어마무시한 제목의 주제가 걸린 것도, 앞쪽을 향해 나란히 놓인 30개의 의자도 너무나 덜덜 포인트였다. 친절한 서점 사장님이 북토크 시작 전 차 좀 드릴까요? 물었는데 내 눈엔 그렇게 묻는 그의 등 뒤로 생맥주 기계만 보였다. 저것도 작동이 되나요? 그럼요. 그럼 저것 좀.
보이니까 유리컵 말고 먹을자네 좀. 내겐 너무 청심환 같은 맥주를 4모금 정도 마시고 나니 다행히 할 수 있다 마인드가 되었다. 그래서 잘했느냐면 그냥 맥주 냄새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천천히 다 말한다는 생각을 했더니 긴장에 쫓기지 않고 준비한 것을 차례차례 선보일 수 있었다. 그 후로 강연 비슷한 자리에 몇 번 더 초대받았다. 이젠 일단 해볼게요 라고 대답한다. 예전에 나라면 반사적으로 못한다고 했겠지만 조금씩 해보기로 했다. 답한 뒤부터 준비하는 내내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지? 후회하는 일의 연속이겠지만 그렇더라도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전달하고 내려오는 것. 그나마 그 과정에서 얻은 팁이 있다면 걱정할 시간에 준비를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말할 내용을 잘 외워서 가니까 덜 떨렸던 첫 북토크처럼 준비를 꼼꼼히 하다 보면 마음속에 가득 들어찼던 걱정의 부피가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생긴 빈자리에 여유가 조금씩 들어찬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럼 농담을 할 기운도 생기고 질문에 성급하게 답하기 전 생각할 틈도 생긴다. 여전히 긴장하고 염소처럼 떨고 말문이 막히면 머릿속이 하얘질 때도 있지만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만으로 과도한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실수한 나를 덜 나무랄 수 있게 되었다. 몇 차례의 북토크를 끝내고 나자 그동안 왜 사는 게 피곤했었는지 슬며시 엿본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인생에서마저 그래왔는지 모르겠다. 사는 것마저 잘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등바등 스스로를 들볶았는지도, 그래야 제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잘 살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였는데 무엇보다 제대로 사는 인생이라니 그런 건 없는데도 태어나길 피곤하게 태어난 나로서는 그냥 살아도 된다는 것만 익혀도 인생이 훨씬 가벼워질 것 같다.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 그럴 땐 역시 내겐 너무 청심환 같은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생각해야겠다. 뭘 또 잘하려고 해. 그냥 해도 돼. 흑역사가 어때서? 얼마 전 주말 20살 무렵부터 4년 남짓 살았던 동네에 갔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서울에 올라온 19 겨울부터 23살의 여름까지 살았던 동네. 버스를 타고 많이도 변한 동네를 지나치는데 너무 많은 기억들이 일시에 떠올랐다 차창 뒤로 흘러갔다. 그립기도 하고 전혀 그립지 않기도 하며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기분,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한 번에 밀려와 이내 마음이 어지러워졌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나는 고작 19이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그려보는 일로 하루를 보낼 수도 있는 나이. 수능을 갓 치른 내가 다이어리에 옮겨 적었던 계획들은 어떤 의심도 없이 오직 미래에 대한 낙관과 기대로만 가득했다. 부모님 집을 떠나 처음으로 독립이란 걸 한 것부터가 내겐 생애 절치선을 그을 만한 사건이었다. 낯선 여행지처럼 서울은 걸어도 궁금한 곳이 더 많은 미지의 도시였다. 아, 이 도시의 구석구석을 다 가보게 되겠지. 이곳에서 멋진 추억들을 만들며 멋진 연애를 하고 멋진 어른이 되는 것으로 내 20대를 보내게 되겠지. 그렇게만 믿었다. 인생이 기대대로만 되는 것이라면 그 시절은 얼마나 빛났을까. 하지만 정작 내가 겪은 20대는 아무리 해감을 해도 모래가 씹히는 조개 같았다. 원래 이런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의아해하면서 아까워 버릴 수도 없이 모래가 씹히는 조개를 계속해서 먹는 기분. 기다렸던 20살의 나날은 장밋빛은커녕 얼룩덜룩했다. 주량도 잘 모른 채 무턱대고 술을 마시다 토하기 일쑤였고 마음 붙일 곳을 찾지 못해 여기저기 기웃거렸으며
새로 만난 사람들과 무난하게 어울리려 애쓰다 보니 짧은 봄이 다 가버렸다. 그러자마자 제 차례를 기다린 것 마냥 우울이 밀려왔다. 그때 나는 대체로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기 때문에 이리저리 쿵쿵 부딪히고 나서야 여기가 길이 아니라 벽이라는 걸 깨닫는 수준이었다. 내겐 없는 것을 굳이 남에게서 찾아내며 열등감에 시달렸고 좋아하는 마음과 그저 기대고 싶은 마음을 구분하지 못했으며 어려운 상황은 피하기보다 이를 더 꼬이게 만들기도 했다. 그 모든 실수와 우울과 지질함의 기억이 그 동네의 골목골목에 울적한 밤이면 친구와 접선하던 개천 산책로에 제일 늦게 문을 닫던 슈퍼 앞에 구남친과 울며 불며 드라마를 찍고 앉았던 가로등 아래에 뿌려져 있었다. 내가 그 시절을 살았던 동네를 좀처럼 다시 찾지 않은 것은 들여다보고 싶은 추억보다 그저 덮어두고 싶은 후회가 더 많았기 때문이리라. 내 잘못으로 헤어졌던 연인을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 동네엔 굳이 보고 싶지 않은 예전의 내가 너무 많이 묻어 있었다. 좀 더 잘 살았더라면 그곳을 일부러라도 찾아가 보고 했을까? 그래 보지 못했으니 여전히 알 수 없는 일이다. 다행인지 나만 그런 건 아니어서 가끔 친구들을 만나 지난 시절을 이야기할 때면 서로의 흑역사가 엉킨 빨래처럼 줄줄이 딸려 나온다. 그때부터 저마다의 놀릴 만한 역사가 안주거리가 된다. 20대 초반을 함께 보낸 친구들이라는 건 서로의 치명적인 흑역사를 너무 많이 공유하고 있는 사이라는 뜻이다. 그 무렵엔 누구 하나 나은 것 없이 못났었기 때문이다. 그때 우린 뭘 잘 몰라서, 치기만 넘쳐서, 진심이면 다 되는 줄 알아서, 걸핏하면 오해해서, 하나도 안 멋있는데 멋있는 줄 알거나 하나도 안 괜찮으면서 괜찮은 척 하느라. 그 밖에도 말도 안 되는 숱한 이유들로 될 일도 망쳐놓기 일쑤였다. 두고두고 회자되는 굴욕적인 이별이 있는가 하면 친구들한테 지금까지도 사람 대접 못 받게 만든 나쁜 이별도 있으며 만취 상태에서 보여준 추태는 파도 끝이 없다. 게다가 더 슬픈 것은 이런 자리에서 우스개로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진짜 흑역사는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나간 시절이란 건 밤새 쓴 편지 같은 것이다. 분명 당시엔 온 마음을 다해서 써내려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단어들만 골라 쓴 편지였는데도 다음날 보면 볼이 확확 달아올라 찢어버리고 싶어지는 그 시절 나의 마음이, 나의 최선이 나중에 보니 그랬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보니 그렇더라는 것이다. 어느 시기가 지나야만 우리는 과거의 나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누구에게나 있을 그땐 내가 정말 왜 그랬지 싶은 기억들. 그것은 곧 지금의 나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하는 늦은 후회이고 지금의 나에게 과거의 내가 저지른 과오를, 서투름을, 비겁함을 알아볼 눈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 과거를 돌아보며 부끄러워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뒤집어 보면 그것은 그 시절로부터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지질함이 지질함인 줄도 비겁함이 비겁함인 줄도 알아보게 되었고 나 자신을 훼손하지 않는 더 나은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서로의 구몬남에 낄낄댈 만큼 여유도 생겼다. 실수와 후회로부터 매번 배우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는 후회로 빚어진 인간들이다. 그 모든 실수와 후회들이 우리를 우리이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스러워진다.
20살의 나를 부끄러워하는 지금의 내가 그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잡지 에디터 생활을 하며 그동안 인터뷰로 만난 소설가나 영화 감독들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었다. 지금의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초기 작품들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은 선선히 인정하며 말하곤 했다. 그 작품은 지금 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여 부끄럽다고. 하지만 그것은 또한 내 작품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뜻이므로 다행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말했던 이들은 모두 이 세상에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보태고 있는 이들이었다. 우리의 20살도 그렇게 여기면 어떨까? 그 시절은 지금 와서 보면 의욕만 넘쳤을 뿐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초기작 같은 거라고. 그때는 누가 말해줘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저절로 보이는 걸 보니 그 사이에 나도 한 뼘 정도는 성장했나 보다고. 물론 과거를 부끄러워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성장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성장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과거의 못난 나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그 시절의 내가 고군분투한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낯 부끄러운 초기작이라고 해서 내 작품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그때의 나에게도 수고했다고 말해줄 일이다. 그 못나고 지질했던 것이 20살의 나였다. 생각해보면 충분히 현명한 20살이란 게 세상에 존재하기나 할까? 우리는 단지 그 나이에 어울릴 만큼 서툴렀고 그 서투름으로 상처를 주고받았으며 그 상처가 아무는 동안 고유한 흉터를 지닌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 내가 나답다는 것은 결국 구별되는 그 흔적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흑역사 앞에 끊임없이 부끄러워지는 스스로에게 말해주어야지. 알면 됐어. 그게 너야. 그래도 부끄러워서 다행이다. 지나간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어서 삶은 여전히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테지만 내가 조금씩 나아지리라는 것만은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